네, 이처럼 오늘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면서 현재까지 7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일러 타워 무너진 타워가 60m의 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구조물이 이제 무너진 데에는 취약화라는 작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구조물의 취약화 앞에 단어는 생략된 단어가 구조 강도겠죠. 그래서 붕괴를 위해서는 이걸 무너뜨리는 시점을 정해야 되면 그 직전까지 이 붕괴가 가능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구조적 강도를 낮춥니다. 물론 형태를 유지하는 안전성은 확보를 하고요. 그 내부의 부산물 플랜트 설비들을 제거를 하고 또 구조적으로 설계된 구조체도 일부들을 절단해서 취약한 이후에 본격적인 철거, 의도적인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화 작업 중이면 구조적으로 강도를 점점 떨어뜨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서 작업의 절차나 설계 계획에서 오류가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붕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붕괴, 그러니까 보일러 타워를 없애기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구조물을 좀 약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쾅 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무너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전에 이상 징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상 징후는 어떤 식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징후가 길었을지 짧았을지 아니면 컸을지 그런 거는 정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붕괴 징후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런 철골 구조의 플랜트 건축물들은 특징이 기본적인 고강도의 처리 수직 하중, 위에서 밑으로 중력으로 내리 누르는 하중을 버티고요. 이것들의 흔들림과 비틀림을 버틸 수 있도록 브레이스를 얼기설기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취약화 작업 때문에 이런 것이 철거가 됐고 어느 한순간에 구조력이 견딜 수 없는 부분도 몰리게 된다면 이게 배수와 배수를 거듭하면서 힘이 한꺼번에 전달돼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저는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 일반 시멘트나 벽돌 건물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부서지면 하중을 전달 안 하는데 지금 앞선 서두 취재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도 기울어진 상태로 상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그 밑에까지 이 좌굴, 굽힘 하중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골 휘어진 기둥들이 이 중력의 비틀어짐을 그대로 땅 밑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집안에 어떤 하중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2차 재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모두 9명의 작업자가 일단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중에 2명은 조금 일찍 구조가 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7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그 7명 중에서 일단 2명은 위치는 파악이 된 상태,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작업자는 어디 있는지 아직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구조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 의도치 않은 하중의 집중 불균형으로 붕괴가 된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얽혀서 힘의 전달이 여기저기 예측되지 않은 곳으로 얹혀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면은 고임돌 하나를 빼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차가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섣불리 어느 한 부분을 자르거나 들어 올리거나 파냈을 때 그게 국소적으로 아니면 크게 다른 지금 요 구조자 분들에 대한 생명의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소방대 브리핑으로 발견된 2분, 위치는 파악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주변을 파가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지금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조물이 붕괴된 상태에서 지금 더군다나 압착 상태에서 요구조자가 계신 상태면 구조물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쇼링 작업이라고 하는 공간의 안정을 확보하고 지지대를 균형적으로 보강을 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압착 상태로 부상 상태로 총각을 앞다투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조심스러운 구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구조대원이 들어갈 공간도 굉장히 좁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보통에는 이런 사고에서는 구조가 크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이런 아주 참담한 재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는
일단은 그 넓지 않은 공간에서 실종자의 그 명단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지점인지는 지금 5분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구조자분들, 매몰자분들의 골든타임입니다. 네. 골든타임을 확률에만 의존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 중시해야 되니까 24시간과 72시간으로 보는데요. 24시간 이내는 생존 확률이 매우 높고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1시간으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여러 가적인 부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희망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날씨가 또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오늘 밤 지금 체감 기온이 해당 지역이 9도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좋은 온도는 아닌데 매우 춥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이 또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운 지역이에요. 울산 온산 공단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요인이 있지만 지금 그 부상 상태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상황을 전해드리지만 갇히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공포가 밀려들고요. 구조가 되더라도 매우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황 발작인데요. 저렇게 압박 상태에 갇힌 상태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기 때문에 바이탈에 대한 위험성도 훨씬 더 가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위치를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화상, 그다음에 수색견, 첨단 장비들을 많이 도입해서 하신 다음에 네. 일단 소방대의 안전을 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는 그래도 빨리 구조가 돼야 네.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좀 적은 그런 네, 확률이 상황이 될 높아지니까 거라고. 서둘러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방 당국에서도 야간에도 이제 구조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이제 구조를 해야 하는 요구조자 이제 명단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구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먼저 회의를 해서 좀 단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구조대의 안전입니다. 구조대가 인명 투입으로 수색을 했을 때 저 구조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용 내시경이나 열화상 카메라나 그리고 수색견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구조물 형태가 지금 변형돼서 주저앉은 주변 공간을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위에서 상당히 무겁고 하중이 넘은 부분은 대형 크레인을 투입을 해서 들어올린 상태로 밑에서 발굴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지금 얼기설기 얹혀진 상태잖아요. 밑에 것부터 빼내게 되니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 구조물은 크레인으로 보조적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래로 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공간 확보, 안전 확보에 대한 설계는 반드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2차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화재에서의 철구조물 붕괴 사고는 화재에서는 550도 정도에 노출이 되면은 철의 강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는 화재 상황은 아니죠. 근데 위험 요소는 그 위에 상부의 절반 이상의 구조물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아래 집안 밑에까지 하중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 명확히는 따지면은 구조안전기술사 그리고 재난안전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이 세밀히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이 사고가 보일러 타워가 붕괴한 사고가 지지대나 받침대 같은 것을 자르던 도중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예측을 해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추정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광주에서의 4년 전에 붕괴 사고도 있고 예. 철거 중에 붕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도가 여러 가지 살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체 작업에 대한 매뉴얼들은 이런 플랜트 설비들은 워낙에 설비들마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도 찾아보면. 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단 추정되는 부분에서요. 이 취약화 작업에 대한 언급이 좀 저는 조심스러운 게 네. 취약화라는 거는 이제 발파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사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저런 플랜트 산업물을 지을 때는 지탱을 위한 철골 구조를 짓고 그 안에 내부 설비들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발파를 했을 때는 구조 계산만 했다가는 내부적인 설비나 구조체들, 벽체들 때문에 이게 발파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구조의 안전율을 담당하는 구조의 강도를 매우 감소시킨 다음에 발파를 통해서 한 번에 철거하는 작업인데요. 네. 보통 지금 보일러 본체 등 말고 1, 2, 3호기의 철거 작업들을 과거에 보면 160m 정도 되는 그 높은 굴뚝 같은 그런 단순한 구조 형태, 크기는 하지만 단순한 구조 형태의 이런 건물들은 발파를 우선 고려하는데 지금 보일러 본동처럼 이렇게 철골이 얼기설게 물켜져 있는 경우에는요. 네, 지금 화면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의 발파로 철거한다는 개념보다 잘라서 뜯어내는 해체 공법을 먼저 고려하는 게 사실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적용하기도 때문에 해체 공법을 할 때도 역시 취약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발파 작업을 사전에 고려했다면 일단 공법의 선택이 너무 공격적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위험성을 안고 가는 그런 방식이었다.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부 구조물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 해체 같은 거는 겉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부에서 붕괴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죠.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떤 공법이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또 취약화가 있는 분해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수준의 정확한 구조 강도 계산서를 검토를 해서 예. 어느 부분을 어디를 어느 정도 자를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또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상황을 보고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브리핑에 따르면 뭐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가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7명이 매몰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효과는 없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적용이 제대로 됐다고 좀 보십니까? 해당하는 그 고용노동부 고시도 있고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철근 콘크리트의 일반 건축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건축물이면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산업 플랜트적인 경우는 플랜트의 목적마다 용도마다 규모마다 다 틀려지기 때문에 네.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포괄적이라 해서 이게 지키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진행해야 될 것은 역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겠죠. 시행자의 책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붕괴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파악할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붕괴 가능성이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의 60에서 70%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추가 붕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 뭐 건물이 내려앉은 게 추가 붕괴 가능성이랑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소방대 판단으로는 지금 저 붕괴된 화면을 보시면 거의 절반 45도 이상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네. 쓰러져서 옆으로 얹힌 상태죠. 그래서 얹힌 상태가 되니까 서 있던 건물이 옆으로 누운 꼴이니까 이게 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져서 옆으로 쓰러졌다면 그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 지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이거는 꼭 그 단단한 로프처럼 지금 철제 기둥이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완벽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좀 덜 누워 있죠. 그렇게 네. 되니까 이 기둥의 인장력이 지중으로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장력이 전달되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 하중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날 수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거듭해서 이제 작업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반적인 건축물 플랜트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짓고 새로 짓고 많이 짓는 문화에서 이제 지어진 것들을 일기 신도시부터 30년, 40년 이상 써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철거도 건물로 보면 전체 생애 주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전체 생애 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안하는 부분이 건물이 설계되고 완공될 때까지만 감리나 이런 시공의 중요성, 기술력을 집중하고 유지 관리와 폐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엔지니어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예. 부분을 강화해서 물론 철거 감리도 있지만 애초에 설계부터 관여했던 건축과 구조 기술사가 이 건물의 폐기 시에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감리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 생애 주기에 관여를 하면 저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산업시설에 특화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 감리 제도가 매우 강화가 돼 있는데요. 플랜트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사업자, 감리업자의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네. 경험에 있는 사람이 설계하고 경험에 있는 사람이 시공하고 감리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위험물과 석유화학 산업시설도 공사 설계 감리자를 면허 제도를 만들어서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어서 더더욱 좀 강화된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